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춥습니다. 온도가 추운데 마음도 춥죠? 그러니까요. 뭐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이래저래 춥네요. 네, 계좌도 네, 아마 추우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원래 네, 산타가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네, 올해는 선물이 아니라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특히 추운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좀 따뜻한 소식들 많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네, 쉽지 그렇군요. 않네요. 네. 네, 쉽지 않은 소식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식, 지난주에 금리 슈퍼위크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연준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인 신분입니다.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실제 대통령은 트럼프 같은 느낌마저 주는데 음,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금리 결정 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품에 대해 보편관세를 네,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음, 무역 전쟁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음, 통화 당국은 신중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18일 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음, 이거 시장이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나 내년도 전망입니다. 네, 내년도에 몇 번 낮출 거냐라는 전망치를 기존에 9월에는 4회라고 봤거든요. 4번 낮출 거야. 네, 그럼 0.25씩 낮추면 1%포인트 낮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에는 2회로 대폭 줄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낮췄잖아요. 음, 낮추는 걸 보통 이제 매파랑 비둘기파라고 했을 때 금리를 낮춰서 돈을 푸는 걸 이제 비둘기파라고 음, 하는데 음, 현재는 낮췄는데 앞으로는 덜 낮출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매파적 인하라고 음,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낮추긴 낮췄는데 매파적이야 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뭐 별로 안 좋게 반응한 거고요. 특히 음,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일부 연준 인사들이 관세 및 감세, 이민 제한 등 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했다는 여파를 파악하려 한다라고 설명해서 음, 역시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걱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그 시장은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영국, 일본, 대만 다 19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왜 아, 했냐라고 보면 역시나 트럼프 요인을 언급했는데요. 네. 먼저 영국 중앙은행이 잉글랜드 은행 BO인데 차기 미국 행정부 등 글로벌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관세 인상을 제한했고 이는 영국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음,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말했고요. 그 일본은행 총재 역시나 동결을 발표하면서 차기 미국 정권의 경제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대만 역시나 3회 연속 동결했는데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무역 정책이 내년에 대만 경제 성장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을 했고요. 음, 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네. 동결했습니다. 아, 아, 이걸 왜 그러면 중국이 동결했을까에 대해서는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해서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하자. 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자라는 관측을 내놨고요. 다들 중앙은행들이 트럼프 리스크를 걱정을 하면서 뭔가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조금 예상과는 달랐던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게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현재 21%입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야 라고 시장에서는 관측했었거든요. 음, 음, 그런데 역시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 우려에 따라서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향력도 그렇고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미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도 대단히 많이 흔들렸죠. 뭐 연준 금리 결정 당일 미국 3대 주가 지수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음, 그 금리 발표된 이후에요. 나스닥이 3.56%, S&P 어, 500 지수 2.95, 다우존스 2.58% 떨어졌어요. 네. 당일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뭐 FOMC발 충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휘청거렸습니다. 네.
이게 FOMC 발표 전까지 코스피 순매수였거든요, 음. 외국인들이.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9,400억, 코스닥에서 1,400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연준 금리 결정이 목요일 날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 시간에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 반영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정작 그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요거 그 FOMC 하락 여파를 또 이겨내고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 그 덕분인지 오늘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음. 조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그렇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산타 랠리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즈음해가지고 연말까지 쭉 시장이 오르는 거. 음. 그래서 시장이 산타랠리를 기대했었는데 이 연준 발표 이후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꺾인 상황입니다. 음. 지난 금요일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증시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산타랠리냐 추세적인 전환이냐에 음.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 경우에는 1, 2, 3 12, 3이라고 하나요? 12, 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전국 불안이 고조되니까 며칠 사이에 코스피에서 3조 4천억 순매도했습니다. 아. 특히 걱정이 이제 환율인데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450원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이 파니까 그나마 주식을 사들이는 거 사실 연기금이거든요. 음. 연기금 빼면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서 이게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선다, 산타랠리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데 음. 그럼 앞으로도 이제 외국인 이탈이 계속되면 시장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그나마 여기서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 지금 너무 쌉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이요. 음. 지금 기업들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냐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가격으로. 예. 그런데 돈을 버는 그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요. 음.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걸 찾자면 지금 이미 싸다. 음. 그래서 정상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가격이라고 하는 건 수급에 의해서 아. 결정되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올지 아니면은 음. 좀 순유입으로 돌아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단점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지 앞으로 또 희망이 있는 거니까요. 예. 주가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도 굉장히 주춤하더라고요. 네, 사실 거기도 역시나 그 FOMC 금리 인하 음.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 성격으로 많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덜 풀린다라는 거니까 네.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좀 악재입니다. 그래서 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10만 달러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음. 한때는 9만 2천 선 달러 9만 2천 달러 선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음. 지금 현재도 한 9만 3천, 4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파월이 FOMC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하는데 연준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파월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고 비트코인 비축을 위한 제도 마련은 의회가 고려할 사안이다. 연준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없다라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좀 상승했던 그 부분까지 빠지면서 더 큰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이탈도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서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이 많은데요. 코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거래소죠. 내년 시장 전망에서 비트코인이 16만에서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10만 달러대 그 선에 부딪혀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 2.0 시대에 크립토 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연준 차원에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여러 주정부 차원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이래저래 누군가의 한마디로 많이 휘청휘청 되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아 있습니다. 1,500원 선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도 환율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기업의 성장과도 연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당장으로 보자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 아니고서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내 그렇죠. 삶에. 예. 그런데 이 환율은 이 당장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맞아요. 게다가 혹시라도 뭐 해외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누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갑자기 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환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기업 입장에서도 환율 문제는 심각한 거고요. 그렇죠. 네. 2009년 3월에 1,450원 뚫었는데 15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450원 넘겼습니다. 19일 날 1,451.9원에 목요일이죠. 이 네. 종가 마감했거든요. 네. 그리고 금요일에도 1,450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또 1,45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이달 들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밑돈 것은 2일이 유일합니다. 그 비상계엄부터 탄핵 사태까지 전국 불안 확대되면서 1,430원에서 50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고요. 네.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지난 올 초와 아까 제가 2일 날 1,396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3주 사이에 등락폭이 57.1원이에요. 이 역대급 변동성입니다. 그러네요. 제일 궁금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잖아요. 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가 아직 집권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안 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진짜 트럼프 재집권 한 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진짜 그야말로 약간 위협이나 아니면 약간 협박으로 들렸던 보편 관세 같은 걸 진짜 시행을 하게 되면 또 달러 강세 이어지고 원화 약세되면서 우리 수입 물가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1,400원을 이제 뉴노멀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후 해가지고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1,500원 뚫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또 단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장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한다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유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뛰면 경기가 나빠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또 환율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탄핵 국면 때문에 뭐 내수 위축 심화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진짜 경기 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돈값을 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연준의 이제 매파적 인하에 따라서 강달러 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우리 경기 살려야 돼. 그래서 1월 달에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격차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더 낮으니까 우리 돈값이 더 싼 거예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벌어지겠죠. 이렇게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환율 수준 2,400원, 1,500원까지 간다. 요걸 생각하면 금리 인하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또 금리를 안 내리자니 너무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한국은행이 처했다라고 시장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뭔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거 약간 이 추세적인 흐름 자체를 바꾸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일단은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여기 뭐 소위 말해서 F4라고 하잖아요. 올해 말 25년 경제정책 방향 여기에 담길 예정이었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환율이 뛰니까 갑자기 지난 이제 금요일에 갑자기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서요. 요거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의 핵심이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건데요. 음.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중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의 경우 전월 말 자기 자본 대비 50에서 75,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250에서 375%로 높인다라는 건데요. 이게 주는 효과가 뭐냐면 그 기업이나 이제 개인이 환율 변동에 따라 위험을 줄이고 선물하는 거래를 하는데요. 이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걸 이제 높인다, 포지션을 높인다라는 의미는 외환 거래를 더 활발하게 하고 국내에 외화가 더 많이 유입되는 효과를 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 대출 규제도 완화했는데요. 이 기존에는 외화 대출을 받아서 이 외화 대출 받으면 해외 투자에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걸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혹시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요거 막으려고 외화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요거를 이제 규칙을 바꿔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시설 자금 용도에 한해 원화 용도 외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화 대출 받아서 원화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시중에 풀리잖아요. 네. 그 환율이 떨어지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냐고 보면은 모든 통화를 교환할 때요. 그 중간에 달러를 매개를 중간에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 뭐 통화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인도네시아 바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원화로. 중간에 한국, 달러,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렇죠. 가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직접 상대국 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한국, 인도네시아 간 현지 통화 직거래 체계, 무증빙 한도 요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뭐 동남아 다른 여러 나라까지 확대해서 중간에 달러를 거치니까 자꾸 달러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목요일에는 국민연금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네.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수합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이거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네네. 해외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면 당연히 환율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먼저 공급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럼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공급하는 거니까 시장의 환율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환율에 대응할 여력을 높이는 조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조치가 진짜 짜내가지고 환율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조치인데 근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경제 체력을 숫자로 나타낸 거잖아요. 우리 경제가 좋아져야지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했던 거는 어떤 문제를 잡기 위해서인데 그런 규제까지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잔불 생기겠네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우리 기업이 당초에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 이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됩니다.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보조금 받기로 결정 났다라는 희소식도 들립니다. 이 얘기 해볼까요? 다행입니다. 네. 다행인데 제가 이거 소식을 전하면서 이게 다행인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주기로 약속을 한 건데 정부가. 네. 근데 이거 안 줄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받게 맞아요.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뉴스를 전해야 되는 사실이 좀 슬픕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 상무부가 19일하고 20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지원 규모를 각각 확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00억,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 7,200원의 대출이고요. 삼성전자는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미 지난 4월에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정부와 이제 체결을 한 거거든요. 예비각서를 체결했어요. 네. 이때 밝힌 투자 및 보조금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당시로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44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 텍사스주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고 미국 정부는 보조금 64억 달러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64억 달러 지급한다고 했었죠? 네. 근데 실제로 준 거는 47억 4,500만 달러예요. 굉장히 줄었네요. 네, 26% 줄었거든요. 왜 줄었을까라고 보니까 이거 뭔가 트럼프 행정부 치유에 따라서 이게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냥 숫자만 놓고 보자면
이 삼성전자가 이 4월 달에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트럼프 되고 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 전반적인 투자 상황이나 아니면 제품 판매 상황 등등 수율 같은 걸 점검을 해보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눈치도 보이고요. 투자 규모 자체를 조금 축소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70억 달러 정도 줄였거든요. 네.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투자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줄다 보니까 보조금도 줄어든 겁니다. 그 4월 달에 맺은 게요. 예비 거래각서, PMT라고 하거든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전긍긍한 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최종 계약을 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혹시라도 또 트럼프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라는 거거든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라고 하자면 바이든은 당근입니다. 네.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에 와라는 거고요. 트럼프는 미국에 안 오면 관세 때릴 거야, 벌금 물릴 거야 하고 그렇죠.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기로 이미 이제 법적으로 이게 약속이 된 건데 이 문제는 지급 시기를 질질 끈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 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보조금을 받기로 한 동네가 텍사스입니다. 이 텍사스가 공화당 텃밭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다가 보조금을 안 줘가지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라고 하면 텍사스를 지역 기반으로 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거기 주지사 등이 반발하겠죠.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아마 이 보조금은 예상대로 집행이 될 것 같다. 다행이네요.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종 계약이니까요. 네, 이 정도는 이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조금 기운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만 다음번에는 이제 새해 시작되고 나서 조금 밝은 소식으로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네. 네, 기자님 파이팅 해주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